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뭐 공부해? 사회문화. 그래, 사용량 공부하겠지. 그 중에서 어떤 걸 공부하겠냐 이 말이야, 얘들아. 자료 수집반. 그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치? 네. 야, 현아 안녕. 빨리 현아한테 인사해줘 빨리. 누구요? 현우 저기도 아. 보고 있잖아. 뭐 쪽팔린 건 나만 하면 된다 이건가?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처럼 매년 매해 수능에 기출되고 있어. 알겠어?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 공부하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잘 이제 흐름을 파악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중요해 이거는. 흐름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 암기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보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공부했어? 연주랑 뭐 성원에 딴 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공부했었니? 그 사회문화 행사하고 응. 자연현상. 맞아.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저희들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같이 있었어? 미안. 미안. 선생님 그 오리엔테이션이랑 이게 섞여 있나 봐. 그래, 선생님이 이렇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이제부터 너희들도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러게 왜 모른 척하고 있었어? 미안. 자,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터져 나와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관점들이 있었어? 와! 기능론! 갈등. 갈등론! 상상론! 플레임 뭐야?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능론과 갈등론 뭐라고 불렀었어? 거시적.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훌륭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알아보았어.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래 옛날엔 사회과학이라는 게 없었다? 사회과학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초의 사회의 아버지, 사회과학의 아버지 꽁트라는 형님이 사회과학을 이제 어떻게 체계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거 사회문화 현상 역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둘 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점을 공부했고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가 아니지 화요일에 공부를 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사회문화 현상 공부했고 바라보는 관점 공부했고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야. 연구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었어? 질적 연구. 그래. 이거 반대되는 거 있잖아. 양장. 그래, 양적 연구가 있었지. 그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다시 이걸 끌고 와서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그치, 공통점이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면 된다. 라는 게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는 뭐겠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지, 그치?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해가지고 양적 연구는 방문론적 1원론, 질적 연구는 방문론적 2원론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연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연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 자료. 그치.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좀 이거 흐름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단순히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실험법, 차별관찰법 이렇게 로봇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지법이랑 뭐 실험법은 양적 연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 되는구나.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또 우리 외워야 될 거 많은데 이걸 다 때려박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자, 그렇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
자, 자료 수집 방법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탐색해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부를 할 거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에서도 둘 다 써먹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어. 그런 게 있대. 세상이 자연생이랑 본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데 양쪽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대. 뭘까? 예, 그래 2차 자료야. 2차 자료. 이 연구법을 이 자료 수집법을 뭐라고 불러? 문은 어쩌고. 그래! 예, 문화는 어쩌고 어차피 그 보기 지분에는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A, B, C는 뭐 문헌연구법 또는 지분주법 또는 무엇이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우리는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문헌연구법은 우리 연주가 말한 것처럼 2차 자료, 즉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들 있잖아. 다른 사람이 조사한 자료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과학자의 연구 논문,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뭐 난중일기처럼 어떤 사람이 써놓은 일기장, 아니면 뭐 누군가가 작성한 서적, 뭐 수화조정서 막 그런 것들. 아니면 이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우리 원시인들이 그려놨던 동물 벽화 이런 것조차도 2차 자료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연구 동향 또는 내가 지금 연구할 연구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다면은 문헌연구법이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사회학자가 막 어떤 자료를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 아니면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해. 아니면 인터넷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을 막 찾아봐. 이런 것들은 문헌연구법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렇다면 이제 문헌연구법의 장점과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문헌연구법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가장 큰 장점이 뭐일 것 같아? 편해요? 편하지. 겁나 편해. 그냥 집에서 움직일 필요도 없어. 그냥 빡빡이 붙이면 앉아서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띡띡띡띡 이렇게 검색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장점, 시간과 비용을 엄청 절약할 수가 있지.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 문화를 연구하고 싶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사람 있어? 우린 다 누구야? 우리는 무슨 사람이야? 어디 나라 사람이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조선이 역사 속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씨, 어떡하지? 조선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조선 사람이 없어. 다 땅속에 있거나 이미 다 가루가 되어버렸어. 아니면은, 미국인들의 식문화에 대해서 연구해보려고 해. 미국까지 갈까? 미국까지 가서 뉴욕에 왔으면 역시 핫도그 정도 먹어줘야 되지. 딱 이거 핫도그 먹으면서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또는 뭐 어떤 개인 블로거들의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한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알겠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구를 할까 해. 그런데 우리 양적 연구에서 중요했던 건 뭐가 있었니? 선생님 이것만큼 꼭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좀 더 힌트를 줄까?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강조됐던 거야. 과제 설정은 연구 설계 전이지. 단계가 부른데 연구 설계 안에 있었던 거야. 가설을 딱 정했어. 연구 설계해. 뭐였어 얘들아? 힌트를 좀 더 줄까? 뭐 사람, 성실성. 걔네가 조작 측정이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난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하려고 하는 이제 완전 햇병아리인데 기존에 이러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정의하기엔 내 경험이 아직 너무 부족해.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 연구 동향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나 이제 문헌연구법에도 실용적인 단점들이 존재하지. 어떤 단점이 있을까? 문헌연구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 너무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 와, 씨, 성아 완전 천재인데?
이 문헌들 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의 이제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야.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 그 순간 그 사회 연구는 똥망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일기장을 다 걷었어. 광범위 일기장을 본다 진짜. 아 광범위 너무 시끄러워. 아씨 얘 좀 조용히 하는데 그냥 일기장도 시끄러워. 그래서 아씨 뭐야 이거 아이 몰라. 광범위는 말이 많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속사정도 모른 채로. 그래서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어떤 문헌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거지. 지금 우리 밑은 나라 어디 있어? 대한민국의 밑은 나라. 딱 우리나라 엉덩이 쪽에 있는 나라. 와, 그 일본이잖아. 그 친구들 지금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지도 때문에 얘기하면 막 책자 배포하고 막 논문 써내고 막 자료나 이렇게 하면서 막 TV 프로그램 그 지도자들도 모자이크를 해버리잖아. 정신 남성들이 혹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말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어떤 이 동아시아 쪽, 동북아시아 어떤 이 지리적인 특성을 연구한다 칠 때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논문 그들의 지도를 본다 쳐.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겠지. 그래서 문헌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연구 결과 전체가 왜곡된다라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은 어디다가도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우리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잘 기억해라. 알겠지? 그치. 요 정도는 쉽지. 이 껌이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야. 이제 양적 연구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양적 연구 방법에 채택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 그러니까 이게 좀 사용하가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말이 되고, 저렇게 보면 이것도 말이 돼. 하지만 우리는 가장 학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 그 첫 번째가 질문지법이야. 질문지법 문제 알지? 뭐야? 질문지도. 뭐야 지금? 에? 설문조사. 그치 딱 설문조사지. 어떤 뭐 연구를 한다 칠 때 뭐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뿌려 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질문지 사전에 미리 연구자가 작성해 놓은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 제시한 다음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직접 기입해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이야.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특징적으로는 표준화되어 있어 굉장히. 이 표현은 잘 알아도 표준화되고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 질문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연주한테는 뭐 A 설문지, 성우한테는 B 설문지, 다빈한테 C 설문지, 현우한테는 D 설문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각각의 모든 사람한테 다른 설문지를 주면 그게 연구야?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법의 질문지들은 표준화, 구조화 일정한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어. 어떤 특정한 방식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나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화, 구조화, 공식적 자료까지도 너네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니? 이거 진짜 연구자가 설계하고 이렇게 막 메이크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도 알아봐야겠지.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거야. 제시문을 막 이렇게 줘. 다음 연구에서 연구자가 채택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인 A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보기가 나와.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 불리하다. 또는 무성의한 응답이라던가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질문지법의 첫 번째 장점. 시간과 비용이 엄청 절약되겠지. 하나의 틀만 있으면 그걸 몇천 명,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해. 그냥 싹 모으면 돼. 세 번째, 일반화가 목적이잖아. 일반화가 이미 나는 어떤 틀에 맞춰서 표준화 시켜놨고 구조화 시켜놨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사람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내가 모아서 통계 처리하면 그만이야. 프로그램 돌리면 끝나. 그래서 이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 알겠어? 그리고 이제 단점이야, 단점. 질문집합의 단점은 뭘까? 설문조사의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 답이 글을 못 읽는 사람까지 생각하는 이 배려심과 깊은 마음씨. 문맹자에게 활용 불가능해. 글을 못 읽으면 끝이야. 문맹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지. 너네 유튜브 보다 보면 막 설문조사 뜨지 않아? 그거 다 해줘. 진짜? 설문조사 건너뛰기 눌러버리잖아. 에이 뭐야 생각하기도 싫어. 어떤 응답률이나 회수율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 회수율이 낮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도 막 규칙 설문조사 이런 거 하잖아. 거기 뭐 제대로 이렇게 응답해? 규칙 설문조사 뭐 우리 학교의 규칙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우리 학교 규칙이 어떤 국의 염도는 짭니까 뭐 답니까 뭐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때 너희들 제대로 설문조사 해줘? 애들이 급식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는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냥 남구나 했잖아. 진짜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들 다 써놔. 막 랍스터를 만들어주세요. 급식이 너무 짭니다. 소금 먹는 기분이에요. 악의적인 응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무성의한 응답을 할 수도 있어. 급식 만족도를 하는데 그냥 다 보통이다. 동그라미 서면 다 밀어버리고. 그래서 무성의하거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 이야기했었지 우리. 기억나지? 우리가 선정한 자료 수집 대상들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질문지법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 또 국민들의 난민 수용 찬성 반대 입장을 조사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지?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라 할까? 알아? 선생님 학생 때는 4천만이었던 거. 왜? 알았어, 미안. 뇌절했다. 자, 5천만이야. 이거 5천만을 대표하면 적어도 몇 퍼센트 돼야겠어. 10%만 해도 500만이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수능 특강 여기 교재를 보면은 현우야 수능 특강 28쪽이야 28쪽. 28쪽을 보면은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잖아. 유의사항. 그치?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알아. 알겠지? 첫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중복되면 안 돼. 중복되면 안 돼. 여기 예시 나와 있잖아. 뭐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그라미 1번 6시간 미만, 동그라미 2번 6시간 초과 8시간 이하, 동그라미 3번 8시간 이상. 그 8시간 자는 애들은 뭐 어디 가서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응답지가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2번은 뭐라고 돼 있니? 응답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설문조사하는 거.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교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뭐 직장인, 사무원, 군인, 소방관, 뭐 의사, 자영업자. 이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체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모든 응답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끝자락에 기타를 두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세 번째,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면 안 돼.
예를 들면은 너희도 게임해? 게임 좋아해? 뭐, 뭐 게임하는 사람. 컴퓨터 게임. 응. 게임 별로 안 해? 그래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게임을 별로 안 하면 너희도 커피는 많이 마셔? 카페는 자주? 응. 너네 보라면은 맨날 외국 갔는데 커피 안 마셔. 그럼 뭐 마셔? 에이드 같은 거. 에이드. 그래 내가 사준다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어떤 설문지가 이래. 에이드는 탄산과 당분을 가지고 있어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에이드를 마실 겁니까? 안 마실 겁니까? 그럼 뭐라고 체크할 거야, 성화는?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래 성화가 역시 수업에 틀을 아는구나. 아니라고 하겠지. 이처럼 질문지의 어떤 응답지는 특정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돼. 그조차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 거잖아. 만약에 부모님들이 청소년 애들, 우리가 애들 게임 못하게 하려고 청소년기의 PC 게임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폭력을 조장하고 학업 성취도를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PC방 게임을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이래도 할려드는 하겠지만 보통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느낌이 좀 그렇잖아. 그치? 아니면 우리 주거 지역에 GP 시설이 들어와. 예를 들면 뭐 화장장, 쓰레기 매립지, 재활용 수거장 이런 게 들어와.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끼리 설문조사 하는 거야. 이걸 반대하려고. 그럼 어떻게 설문지를 만드느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면 우리 땅값이 50% 떨어진다는 미래 예측이 있습니다. 당신은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럼 누가 찬성을 하겠어? 미쳤다고 다 반대를 하지. 특정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외에도 막 응답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사람들은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안 돼. 그러니까 질문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3번이랑 4번도 있지.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있거든. 얘들아 너네 카페에 몇 시간 있어? 메가 커피 한 번 가면 하루에 2-3시간.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밖에 없어? 일주일이에요? 한 달에 2-3시간 정도밖에 없어? 이런 거야. 질문이 명확해야 돼. 하루에 카페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일주일 동안 카페를 몇 번 갑니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4번 보면은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가지 정도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 당신은 하루에 공부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공부를 충분히 하고 휴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에는 한 개만. 알겠지? 중요해. 왜냐면 이거 수능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뭐야 여기 뭐 벌써 다 깎았지? 막 8번. 수능 문제 8번. 100점 3점. 촥촥촥촥 질문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다음 중 보기에서 뭐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친 진술은 뭐 동그라미 1번. 기억을 이제 기억에는 기타 응답을 추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니은에는 복수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잘못된 질문지를 주고 이 질문지를 바르게 붙였다면 어떤 보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질문지법 그리고 다음에 지금 이제 양적 연구 첫 번째 끝난 거야. 두 번째는 실험법이야. 실험법. 이거 역시 양적 연구에 활용되는 방법이지. 왜냐? 실험 말 그대로 뭐야? 실험이잖아. 자, 여기서 내가 실험을 해봤다 있어? 실험해봤어? 실험 안 해봤어? 해봤겠죠? 그래 해봤겠지. 너네 초딩 때 뭐 알콜렌프만 이런 거 안 만져봤어? 뭐 이렇게 막 설탕 이렇게 끓여가지고 막 볶기 뽑아먹고 안 그랬어? 안 해봤어요. 그래 미안하다. 선생님 했었구나. 이런 거 실험법. 그러니까 실험법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씨 어떻게 해야 되지? 독립변이 이건 알지? 종속변이 이것도 알지?
어디 했을 거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독립변이 또는 실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종속변이, 즉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야. 결국 어떤 법칙이라든가 규칙을 찾아내기 위한 양적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지. 그래서 이건 진짜 근데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자, 실험에 3요소가 있어. 이거는 꼭 있어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독립변이가 뭐가 있어야 될까? 맞아. 종속변이 있어야 되지. 종속변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잖아. 우리의 실험지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실험 집단이 필요해. 일단 독립변이, 즉 실험 자극을 가하는 대상들이야. 실험 집단이 있으면서 또 다른 애들도 있어야겠지. 독립변이를 주지 않는 애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애들, 즉 통제 집단. 그래서 이 말이 뭔 뜻이냐? 실험 자극을 통제한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 실험 자극 받지 마. 너희는 실험지니까 실험 자극 받아. 그 다음에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이루어져야 돼. 실험 자극을 주기 전, before 실험 자극. 그리고 사후 검사, 실험 자극을 준 뒤, after 실험 자극.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갖춰져야 우리가 체계적인 실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할 때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은 이 두 집단은 이 동질성이라는 게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비슷해야 될까 차이가 나야 될까? 어때야 될까?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아?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 비슷한 후에 뭔가를 투여해서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비슷해. 맞아! 성공한 정답이야! 그렇다고 윤자 너가 완전 틀렸다고 막 꼽주는 건 아니고 그치? 그렇게 느꼈어요. 꼽주는처럼 느꼈어요. 아니야 윤자 아니야 윤자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했어. 아니야 윤자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그치? 나 이게 더 그런가? 나 잘했어. 연주가 말도 정답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 말 그대로 독립변이를 줘. 예를 들면 이거야. 우유. 저지방 우유를 먹는 사람들일수록 살이 이제 덜 찔 것이다. 아니면 체중 변화가 체중이 줄 것이다. 이런 연구를 한다 치자. 실험한다 치자. 그래서 이 통제 집단은 그냥 일반 우유를 먹이고 실험 집단은 저지방 우유를 먹여. 그런데 실험 집단이 세상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애들이야. 통제 집단이 세상에 하루에 6끼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이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실험이 신뢰성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최대한 동질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해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우리가 밝혀내는 거야. 그게 인과관계야. 알겠어? 왜 요즘에? 아니 제가 쌤이 말씀하신 다르게 이해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치 원래는 발이 알고 있었다는 게? 맞아. 그래 우리 연주가 그럴 리가 없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동질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잘 그렇게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험법에 대해서도 이제 얼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실험법의 장점과 단점을 짚고 넘어가자면은 첫 번째 장점은 이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아주 용이해. 딱 봐도 실험이잖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잖아. 그다음에 장점 두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을 칠 때 이 독립변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통제돼야 되는 게 있어.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것들. 외부 요인들을 배제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저지방 우유 먹여? 그냥 일반 우유 먹여.
근데 얘네들이 밤에 라면을 엄청 끓여 먹는 거야. 그리고 이 저지방을 안 먹어야지. 이래서 저지방을 안 먹어. 이런 게 다 외부 요인인 거야. 저지방 우유라는 실험 자극 외의 요인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돼. 알겠어? 왜냐면 이것도 이것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막 실험한 어떤 보고서를 줘. 그래서 연구자가 결국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러면 다음 중 연구자가 결론을 잘못 내린 이유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독립변인과 정극변인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했다. 동그라미 2번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했다. 다 맞는 얘기지.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절대 낯설어하지 마. 알겠지?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몰라도 차근차근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실험법의 장점 이어서 갈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실험 조건을 다시 조정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뭔가 실험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안 모아졌어. 저 외부 변수가 너무 개입됐어. 그러면은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반복적인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하지만 단점은 극명하지. 자, 예를 들어 너네 막 이런 거 본 적 없나? 영상에? 폭력 비디오를 많이 보여준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더 한다. 그런 영상 본 적 없어? 막 그런 연구가 있었거든. 폭력 비디오를 많이 보여준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연구를 했었어. 진짜 비디오를 막 보여준 거.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텔레투비들 나와서 막 너희 텔레투비가 아니라 뽀로로 소리가? 너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거 보죠. 어디서 막 총을 막 사람 쑤시고 막 팍팍하고 막 주먹으로 꼰투하고 막 그런 거 보여주니까 애들이 실제로 연구가 연구에서 끝난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학교 가니까 그냥 막 학교 폭력 빡빡 그냥 자기보다 약한 애들 있으면 바로 빡빡.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윤리적인 이유.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얼마나 끔찍해. 사회과학자의 욕심에 애들을 망쳐버린 거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고. 두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시험 가능할까? 우리 인간이잖아. 너희들 스스로가 실험을 당하는 입장이 됐어. 그대로 따라할 거야? 뭔가 이 느낌이 다르잖아. 나 실험 받고 있어.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을 못해. 이미 그 순간 나는 실험을 받는 대상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인간을 대상으로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수능특강에 나와 있을 거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자면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나눠. 호손 효과랑 존 헨리 효과라고 있어. 존 헨리 효과. 알겠니? 이 호손 효과는 실험 대상이 이제 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 실험 받고 있나 봐.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에 도움이 되자. 라고 하면서 막 저지방을 먹는데 막 저지방을 막 하루 10개씩 막 드림팀하고 막. 그래서 이번에 실험 집단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거고,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실험을 했어. 어떤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치자. 다 실식자들이 생겼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험을 한 거야. 기계 vs 인간. 어디가 더 생산성이 높은지 실험을 한다. 자, 결국 기계가 실험 집단이 되겠지? 얘네가 결국 독립변인 자극이 될 테고, 인간들, 이 독립변인, 이 실험 자극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 통제 집단이 된 거야. 어떻게 행동하겠어? 어떻게 행동하겠어? 실습자들이 실험 뭐라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지. 그치? 이 실험 결과가 타당하면은 실직자 되는 거야. 길거리 가는 거야. 우리가 전 공장의 노동자를 단결하라. 우리가 저 기계들한테 질 수 없다. 인간은 강하다. 우리는 터미네이터가 아니다. 이러면서 지들이 더 열심히 일해.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엄격히 통제된 시험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
수집에 관한 자료 수집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솔직히 얘네들은 간단해. 야, 선생님 너무 흥분했지? 근데 너무 흥분하지 않았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또 내가 그렇다고. 자, 우리는 면접법이랑 참여 관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졸리잖아. 그치? 근데 너무 상관거려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은 알겠지? 윤철 왜 그래? 연재 죽이려고 그러는데? 윤재 넌 원래 이런 게 더 재밌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다들 연주가 뭐라고 그랬니? 누가 생각나고 누가 생각해서? 어떤 분이 생각나고 또 다른 분이 그런 분 계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질적 연구에 관한 자료 수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현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거 나도 못하겠어. 난 너희한테 존댓말을 아니 나 너희를 독립 의심을 할 수는 있겠구나. 아니야. 왜냐면은 선생님이 작년 중학교 있을 때 방송 촬영이 온 적이 있었거든. 그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진짜 방송 촬영이 왔는데 갑자기 KBS가 뚝뚝 두드리는 거야. 선생님 혹시 학교 수업 영상 잠깐 담아가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맨날 들으면 야! 다 자리 앉자! 자 준비됐어! 이러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사회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순간 선생님은 호선 효과를 발생시킨 거지. 선생님은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자 이제 질적 연구에 관한 자료 수집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면접법. 다섯 번째 참여 관찰법. 참관법이라고 쓸게. 이 두 가지가 왜 질적 연구에 적합할까? 면접. 말 그대로 대면하는 거야. 서로 얼굴 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딱히 표준화, 구조화된 질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리 생각해놓은 면접은 있겠지. 왜 우리 대학에 지원하셨습니까?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는 짜여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면접법의 장점,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어. 대학에 왜 지원했습니까? 보다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관심 있는 학문을 더 탐구하고 싶습니다. 왜 탐구를 하고 싶었죠?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대학 떨어지는 거야. 네, 저는 탐구 때 고등학교 은사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과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의 수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남습니까? 계속해서 물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심층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래서 면접법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구술로서 대화가 가능한 거야. 그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말을 해, 이제 말을. 이제 이 질문지법이랑 대비해서 외우면 될 거야. 질문지법, 문맹자에게 못 썼잖아. 글 모르면 까먹는 못 하잖아. 이제 말로 해도 되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이 설문조사 말이에요. 1번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미안해, 좀 건들거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화가 통한다면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깊이 있고 어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보다 추가적인 자료 수집도 가능하고 문맹자에게도 활용이 가능하다. 알겠지? 그 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야. 유연하고 융통적인 자료 수집도 가능하다고 막 하네. 그러나 단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행 청소년 100명만 조사해도 100명당 우리가 한 10분만 하래도 1000분이야 1000분. 1000분이면 어마어마하잖아. 거의 반지하지 않고 1편부터 3편까지 정정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연구자의 기간이 개입될 수가 있어. 이건 질적 연구랑 떼내야 뗄 수가 없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졸려. 그래 대충 하다 보니까 수집한 자료가 왜곡돼 버리는 거야. 또는 얘가 말을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껄렁거려. 그러면 비행 청소년들은 애초에 갱생이 불가능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아주 능무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 외의 단점들은 면접 대상자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겠지. 비행 청소년 이거 걔네들이 진짜 떳떳하게 저 비행 청소년입니다. 저를 연구해 주십시오. 이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면접법의 어떤 한계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참여 관찰법인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 너희들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시면 그게 바로 참여 관찰이 되는 거야. 자 이놈아 직접 우리들의 생활 세계, 연구 대상의 생활 세계에 연구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거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참여관찰법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막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뭐 과학자 A는 원숭이들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정글로 들어갔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뭐 원주민들의 어떤 생활 세계, 원주민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원주민이랑 결혼을 해버렸다. 그건 진짜 찐이지. 근데 그런 게 참여관찰법이다라는 느낌. 이제 감으로 딱 너희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 이제 상무교사가 6개 남았거든.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이제 딴 소리를 그만하고. 자, 그렇다고 이제 참여관찰법은 장점과 단점이 또 마찬가지로 있을 거야. 참여관찰법의 장점! 이건 이 참여관찰법만의 고유의 특성이야.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실험법 싹 다 내가 직접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뒤에 얻어지는 자료잖아. 그렇지? 어떤 현상을 연구해? 사회현상을 연구해. 사회현상이 발생한과 동시에 내가 자료를 얻는 게 아니야. 사회현상이 발생한 뒤에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사회현상 발생을 시킨 다음에 실험을 해보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 간의 어떤 괴리, 시간 간의 차이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하지만 참여관찰법은 그 현상이 발생되는 즉시 연구자가 기록을 하지, 관찰을 하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적어. 그 자료 있는 그 자체로 날고 그대로의 자료를 얻어낸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자료의 실제성 잘 기억해놔. 이것도 보기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이 연구자가 B를 통해 얻는 자료는 실제적인 실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질문지법, 면접법과 대비해서 어려워. 질문지법 글을 모르면 못해. 면접법 만약 말이 안 통하는. 너는 막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 말 알아? 걔네들이랑 면접할 수 있겠어? 걔네들이랑 질문지에 설문지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내가 직접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말이 안 통해도 자료 수집이 가능해. 비언어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해. 알겠어? 딴 데 벌써 끝났나? 하지만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알겠지?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야. 만약에 내가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 갑자기 원주민들한테 자료 수집하는 거 걸려서 막 칼로 쫓아와, 화살 쏘면서 쫓아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당한 대처가 곤란해.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왜냐면 내가 과학자야, 내가 연구자야. 그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바라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존재해. 그리고 세 번째,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가 있어. 내가 비밀로 했어.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동료로 받아들였어. 내가 이제 조폭들의 어떤 생활 세계를 먹고자 조폭 세계를 들어갔어. 딱 입수했어. 아 형님 어디구나 이러면서 다니. 이들은 나를 형제로 생각하는데 이들 나한테 있어서 이들은 자료 수집의 대상일 뿐이야. 개인의 사생활,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게 침해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 이것과 대비돼 연구자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았을 때, 노출시켰을 때. 그래서 어떤 완전한 참여자. 연구 대상이 내가 연구자인지 몰라. 이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줘. 아까도 말했잖아. 사생활의 비밀. 침해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관찰자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기 조폭, 칠성파 형님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하던 대로 생각할까? 딱 식당으로 아줌마 깍두기 더 달라고요? 빵! 안 이럴 거 아니야. 우리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지. 형님 실수하셨습니까? 아 그래 막두가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는 이 연구 대상자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 봐봐 얘들아, 너희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부모님들 오시면 수업 때 졸아? 안 졸잖아. 어쩌면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싶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여 왜곡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복습 간단하게 보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 쓸 수 있는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은 뭐야? 연구법. 그래, 문헌 연구법. 자, 보다 질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야? 문제법이랑 참여관점. 그래. 양적 연구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야? 질문지법. 실험. 맞지. 노래가 나와도 내가 이 노래보다 목소리가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 이걸 뽑아준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너희들은 이 지문들을 보고, 그치 현우야? 너희들은 이 지문들을 보고 이게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인지 파악해야 돼. 그리고 이 자료 수집 방법들의 어떤 특징을 알아내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특히 이 5번 같은 경우 이거는 진짜 완전 좀 나쁘게 낸 거지. 까다롭게 낸 거지 문제 자체를. 너희들 그 1등급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냥 보기 1, 2, 3, 4, 5번 빠르게 훑어버려. 알겠어? 그냥 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너희들이 파악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A, B, C, D는 면접과 실험과 질문지 중 그것 중 하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딱딱딱딱 그냥 채워넣으면 되겠지. 물론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야.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은 4번, 6번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4번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이거는 약간 서로 섞어서 봐야 되는 거지. 일단은 A, B, C, D 적어도 두 개씩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양쪽 자료, 질적 자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맞춰서 너희들이 파악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6번 이거는 좀 괜찮네. A, C, B, C, A, D 결국은 이 중복되는 C를 하나의 자료 수집 방법 적어두고 또 이 AC랑 AD를 비교해서 A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니까 너희들이 이 지시문의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료 수집 방법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쭉 다 풀어볼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하라는 거. 알겠지? 그래. 알겠지 현우야? 그래 현우야. 그래, 아무튼 오늘도 우리 수능 특강 그 문제 다 잘 풀어서 오고 선생님이 오늘도 이렇게 좀 내일 회사 때 시간에 없는 테니까 알겠지? 너네 근데 그거 보고 있어? 그래 성은 연주는 보고 있어? 볼 거예요. 아직 안 봤다는 얘기구나. 다른 보고 있어? 네, 까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안 봤어. 다 풀었으면 됐어. 너희들이 막힘없이 쫙 풀었으면 괜찮은데 막혔다 하면 봐줘. 알겠지? 선생님 그 전동을 적어 찍는 거야. 아무튼 농담이고 다들 고생했고 이따가 야자도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좀 널널해질 거야. 이제 사회 문화를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가져야 되는 연구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이건 좀 더 널널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풀이하게 하자. 알겠지? 그래 고생했다. 밥들 든든하게 먹어라. 그래 다음에 보자. 안녕 내일 보자. 나 모르겠어. 현우야 생일 축하해.